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홈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7월 1일 월요일, 자,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새벽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다탄두 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지난주 발사 이후에 닷새 만의 도발인데 북한 상황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이번 주 최혜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 시각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고 국정 현안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주춤한 가운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이르고 습도도 높아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장마는 내일 낮부터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며 댓글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빗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제주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 있는 밭들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에 있는 맨홀은 순식간에 내린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물을 뿜어댑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36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폭우가 내리면서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장맛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6m, 제주시에는 초속 23.8m가 넘는 강풍이 불었고 이로 인해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의 한 아파트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건물 외벽 일부가 떨어졌습니다. 태풍이 그렇게 세게 왔는 적도 많았는데 저렇게 외벽 떨어지는 건 처음 봤어요. 제주시 구자읍에서는 강풍에 흔들리던 나무가 전선에 엉키면서 인근 주택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바람이 치면서 나무 때문인지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9시부터 정전이 돼서 이제 전기가 안 되니까 이제 음식 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이외에도 나무가 쓰러지거나 공사장 펜스가 날려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등 소방으로 40건이 넘는 비와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일부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네, 리포트로 보셨듯이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일부 지역에는요 물폭탄이 쏟아져서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자 이번 주 날씨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 시작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사실 어제부터 장마 시작된다고 해서 뭐 가족 일정들 좀 미뤘던 분들 계신데 뭐 좀 배신감도 든다고 반응도 있고요. 어쨌든 예년보다 좀 많은 장마 비가 좀 쏟아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단 이제 장마가 우리가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장마라고 하면은 무조건 비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성격상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32일 동안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비가 오는 날은 17일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일이었죠. 일반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시기에 적합하게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비의 양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제주도에는 220mm가 넘는 양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6월에 하루 동안 내린 비치고는 2위를 역대 2위의 기록값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해서도 추가적으로 36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지금 이들 지역에는 660mm가 넘는 양의 강우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32일 동안 제주도에는 350mm 안팎의 비가 35일 동안 내려줘야 되는데 이미 열흘 사이에 평년 수준의 거의 2배에 맞먹는 수준의 비가 내렸고 일단 양도 양이지만 1시간에 거의 50에서 80mm의
거의 역대급의 기록적인 그런 강한 비가 내렸다라는 게 지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올여름 장마가 유독 셀 거다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렇게 많이 쏟아졌고 내륙까지 뭐 많이 쏟아질 것으로 좀 우려가 되는데 네. 자 올여름 위력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뭐 올 여름이라기보다 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비의 모습이 굉장히 매서워졌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그렇죠. 비단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철에 눈이 내리더라도 거의 폭설의 형태로 내리는 거는 이미 아마 수년 전부터 우리가 경험을 했을 텐데요. 그렇죠.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에 해당되는 비가 이제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에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 5mm 이상의 비가 1시간 만에 내리더라도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1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는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 20에서 30mm, 보통 기상청은 시간당 30mm부터를 집중호우라고 정의를 네.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무릉덩이 같은 곳에서 침수가 배수로가 잘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충분히 발생하기 좋은데 예. 50mm의 비가 1시간 만에 내린다. 거의 무릉덩이를 쏟아붓는 수준이고 50에서 한 100 사이 정도라고 하면 폭포수 중간에 서 있는 그 정도의 강한 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현재까지만 보면은 비의 양도 그렇고 이 지역별로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이런 현상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해서 남쪽에 위치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상대적으로 차고 습한 공기가 대립을 하면서 만나는 그 경계면에서 비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과거에는 굉장히 폭넓은 지역의 비구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2일 동안 이어진 게 과거의 장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남쪽에 위치한 공기와 북쪽에 위치한 공기가 극과 극인 상태에서 불안정도 커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장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기압이 이 정체전선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그럴 텐데요. 네. 이게 저기압이 장마 전선을 끌어당기게 될 경우에는 저기압은 전면에서는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름을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연료를 일단 공급을 하고요. 예. 저기압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북쪽에 차갑고 건조한 상대적으로 다른 성격의 공기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다시 강한 비구름을 형성시킬 수 있을 만한 기압 배치가 조성이 되는데 내일부터 모레사리에 내리는 비도 이런 양상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처럼 이제 여름철 호우 패턴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나사 출신의 신임 장동원 기상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1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가 이제 30년 만에 한 번씩 내리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앞으로 저희는 비 걱정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비라고 하면 장마였고요. 여름 한철을 대표하는 비가 장마만 피하면은 좀 어느 정도 비에 대한 피해를 좀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사실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00년 이후부터는 8월 달에 이제 2차 장마 혹은 이 이제 동남아처럼 내리는 어떤 게릴라성의 그 불안정으로 내리는 비의 형태도 굉장히 스콜 뭐 많아지고 이런 걸 있는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번에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거의 8월도 7월에 맞먹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한 2년 전이었죠. 그것도 기상청하고 근접한 이 신림동에서 시간당 141.5mm라고 하면 거의 500년의 빈도입니다. 5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의 확률을 가진 비가 예. 내렸는데 그 당시에 근처에 있었던 예보관이 우리 주변 지역까지 예보를 못했다라는 그 자책감 때문에 네. 베테랑 예보관들이 사직서를 내는 그런 그랬습니까? 어떤 사고도 발생할 정도로 네. 뭐 슈퍼컴퓨터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슈퍼컴퓨터도 예측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발달하는 비구름 자체는 예보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달하는 그런 극한호우는 사실 예측이 굉장히 힘들어서 실시간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예보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마가 시작인데 일부 지역에는 벌써 이제 산사태 그리고 뭐 낙석 피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올해 이제 산사태 주의보를 이제 경보, 과거에는 2단계로 토양의 함수율이라고 해서 토양이 빗물을 머금었을 때 한 80% 정도 머금었을 때를 이제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을 네. 했고요. 100% 머금었을 때는 산사태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한 90% 정도 머금었을 때 예비 경보라고 해서 1시간 만에 대피해서 피해를 좀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네. 예비 경보 체제로 올해부터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예보의 시스템도
좀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사태 정보 시스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주변에 지금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에 대한 위험 지도를 통해서 좀 살피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겠고요. 스마트폰 산림 재난 앱을 통해서도 올 여름 많은 비가 좀 예보가 됐을 때도 좀 내 주변 지역이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를 좀 미리미리 능동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자체들 많이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산사태 취약 지역, 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지역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난해 같은 수해 참사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들도 뭐 도심도 마찬가지 준비를 많이 했겠죠. 맞습니다. 많은 이제 지역들이 워낙 우리가 이제 학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붕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제 5월 15일부터 여름철 방제 기간이 실시할 때부터 네. 올 여름에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재해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제로로 발생하게끔 각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예보를 실시간으로 좀 중계해가지고 좀 전달이 되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상청과 연계해서 지자체가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마 끝나면 또 폭염이 바로 이어진다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자 7월에 뭐 40도 폭염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내놓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올 여름 시작 6월부터 열대야 일수도 평년 대비 6배나 높았고요. 그리고 폭염 일수도 우리가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하는 2018년 그리고 1994년도 6월 달에는 폭염이 있지 않았습니다.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인데 33도 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록적이었던 1994년에 나타났던 한 7월 달에 극심한 폭염이 6월부터 나타났는데요.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더 극심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이제부터는 낮더위뿐만이 아니라 밤더위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나서 폭염이 온다라기보다는 비가 이렇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폭염과 폭우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선 예보도 좀 미리미리 꼬박꼬박 수시로 좀 챙겨보시는 그런 행동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 들어보니까 힘든 여름이 될 것 같다, 힘든 싸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은 탈북민 출신의 공학도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 간부들이요 김정은 배지를 처음으로 달았다 이런 내용 저희가 리포트로 확인했는데, 자 이거는 뭐 우상화 작업에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그 3대째 똑같은 레파토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좀 식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격화 작업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배지가 최초로 도입된 건 1970년대이고요. 김정일이 노동당 그 5차 대회에서 김일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지급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배지만 있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신격화가 됐었고요. 한편으로는 김정일은 배지를 가지고 배지 정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극소수의 최측근들에게만 이제 배지를 지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어서 이게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암시장에서 실제 좀 많이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모름지기 김정은도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배지를 통해서 권력의 북한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줄 세우고 또 복종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이제 의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우상화를 너무 신격화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마침 지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추대 8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거 내용 보니까 김정은의 민생 행보를 나열하면서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렸다 이런 표현이 좀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 김정은 배지하고 맞물려서 뭐 이런 분위기로 좀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신격화 작업과 맞물린 일종의 체제 결속 작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최근 북한의 최대 과제는 열악한 민생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북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 최근 북러가 밀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의 자원 축적을 이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앞서서 나가면서 민생 행보를 챙기고 있다는 걸 선전하고 이제는 이제 결과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풀면서 김정은의 어떤 업적을 이렇게 치하하는 그런 행보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절 이 명칭을요 4.15로 바꾸기도 했다 이런 저희가 소식도 들어봤는데, 자 선대 지우기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은은 나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2018년에 그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틀 로켓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김정은이 로켓맨은 괜찮은데 리틀은 노다라고 답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김일성의 손자나 김정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이제 좀 싫어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북한의 MZ 세대들이 나이 어린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또 3대 세습을 지지하지 않기도 한 그런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태양신의 비유가 되고 김정일은 태양신의 아들격인 광명성의 비유가 됐었는데 김정일이 스스로를 좀 낮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도 무언가 신격화될 수 있는 무언가로 비교가 되려면 손주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위상이 격이 더 낮아지게 되고요.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어떤 신격화를 이제 지워가는 작업이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이제 선대를 지워야 할 만큼 그리고 선대를 지우고 신격화의 속도를 내야 할 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 컴플렉스다 좀 흥미로운 분석이신데, 또 이번 노동당 회의에서 보면 북한 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좀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발전을 좀 토론하는 것보다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 뭔가 좀 제대로 북한 내에서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북한 정권의 그 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동향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과거라면 항상 노동당 전원회의 같은 큰 회의에서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고요. 그러나 북한 정권이 언제부턴가 이제 잘못들을 지적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그러한 자화자찬에 속지 않는다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먼저 나서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의 원인을 북한 지도부가 아니라 아랫단위의 일부 간부들에게 돌리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지적해놓고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을 드라마처럼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중러 밀착으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이 많은 자원을 축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자원을 통해서 쇼에 사용할 만큼의 자원은 모아놓은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오전에 닷새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합참이 보고 있는데, 자, 닷새 전에 다탄두 미사일 실험 이렇게 북한 측이 주장했는데, 자, 오늘 닷새 만에 다시 발사한 거 어떻게 저희는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이제 26일에 북한 정권이 그 다탄두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군은 이제 이걸 실패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황상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추가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다탄두 미사일을 이제 새로 공개한 이상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시험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개의 탄두를 동시에 조종하는 것이 실패하다 보니까 하나의 탄두를 조종하는 걸 통해서 탄두 조종을
이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 대한 어떤 시위성 무력 도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이 지금 러시아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러시아에 보낼 무기들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분석, 이 현 상황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치권으로 가볼 텐데요. 자, 이번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백성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다. 자신을 20년 동안 키웠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배신해도 되는 겁니다. 무신이면 불립니다.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한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됩니다. 모든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배신 운운하며 약속한 듯 인신공격성 공세를 펼칩니다. 전당대회를 공포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장관 기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데 뭐 배신자론에 뭐 공안증, 뭐 공포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자, 한번 주말 나온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전당대회를 지금 3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향한 나경원, 원희룡 그리고 윤상현 후보의 협공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자신을 정치 무대로 이끌어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공격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과 불화설이 불거졌고 최근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게 나머지 세 후보의 인식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발행된 이 대구신문의 사설을 첨부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야투쟁에서 말 한마디 안 하던 여당 인사들도 내부 총질은 몸살이지 않는다. 절윤, 배신자 등의 인신공격이나 하는 당권 경쟁 저질 양상이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배신자론 계속 2, 3, 4위 뭐 후보들이라고 여론조사 보면 나오는데 이 당원들 마음은 한동훈 배신자론으로 좀 돌릴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근데 윤심을 좀 잡아서 당원들은 윤 대통령 성공을 기원하니까 예. 당심을 잡아보겠다. 이런 의도로는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배신 공세만 가지고는 이기기 힘들 겁니다. 뭔가 제대로 된 정책 논쟁을 해야 돼요. 예. 이제부터 토론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경제 문제나 또는 외교 안보 이슈나 저출산 이런 데 대해서 정책 논쟁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만 했지 정책 준비는 좀 부족하다. 예. 이런 데서 제압해야만 분위기가 반전되지 단순하게 뭐 간신이냐 충신이냐 또는 배신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분위기를 뒤엎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성춘 의장님, 자 보면은 토론 일단 말씀드려게 TV 토론 들어갈 때까지 아마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뭐 TV 토론 들어가도 정책 대결이 있을지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고 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국민들이 필요하게 또 당원들 자체도 필요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과연 배신의 행위가 있었는가부터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말한 것 중에 지금 배신의 포인트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최혜병 특검 중재안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 아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최혜병 특검 중재안이 배신의 행위인가? 전 그 말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뭐 좀 의심을 하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이 통과돼서 뭔가 최혜병에 관련된 뭔가 사건을 진실을 파헤치게 되면 대통령은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가정하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에서도 진실을 파헤쳐 보자라는 것이지 뭔가 진실을 지금 뭔가 공수처의 수사가 좀 미진하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뭔가 이걸 결과를 이미 가정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지금 나머지 세 후보가 그것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배신이다라고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동훈 후보의 그런 지금의 스탠스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생각났어요. 과거에 그런 얘기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발언의 시즌 2나 다름없다. 지금 한동훈 후보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맹목적인 충성이 없을 뿐이지 분명 윤석열 정부 또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뭐 국민의힘 이 진영을 위한 진영 논리에 갇혀서 아마 싸우실 분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뭐 배신의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인신공격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판 공세를 많이 피우고 있는데 한전 위원장이 축제 만들자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잠재우는 모양새였는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치른 전당대회인데 무슨 축제냐, 뭐 민주당원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배현진 의원은 전당대회 지금 앞두고는 곡소리 난다며 이러니까 매번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축제가 아니라 좀 진흙탕 싸움 현재까지는 그런 양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 4명의 후보가 나와서 상당히 그 흥행도 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통해서 당이 더 단단해지면서 외연도 이제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열이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일부 지지자들 중심으로 상당히 인신공격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후보들도 아슬아슬하게 좀 선을 넘지 않은가 이런 이제 우려가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러면 이게 오히려 흥행이 아니고 역효과 날 수 있어요. 당이 분열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전당대회 끝나고 말입니다. 그렇죠. 끝나고도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그 후보들이 먼저 이제 그 인신공격을 자제하고 후보들이 정책 경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지자들한테도 좀 이게 다독이 됩니다. 네. 너무 이게 지나친 공격을 안 하도록 그래야 이게 축제가 되는데 약간 이게 위험 수위 징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배신자 정치 이런 공격에 대해서 한전 위원장도 이 작심한 듯 공환증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맞받아 쳤습니다. 일단 공환증이라는 단어는 한전 위원장이 좀 직접 고안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에 배신이란 말 많이 안 쓰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뭐 지금 언론계 생활하면서 너는 날 배신했어 이런 말 쓰세요? 많이 안 쓰시죠? 많이 생경한 말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요? 예.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대표는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성친 부의장님, 한전 위원장이 나경원에 대해서 뭐 일종의 학폭 피해자였던 분이 가해자 쪽에 서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또 나경원 의원 좀 전에 이런 얘기까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동훈 학폭 피해자 발언에 학폭 추방 운동하는 것 이렇게 또 맞받아쳤다고 지금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자, 굉장히 격화지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3자 입장에서는 뭐 흥행이 되는 거는 뭐 즐거울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실 때는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다. 흥행은 맞습니까? 글쎄요, 뭐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뭔가 이슈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쏠려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과열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그 대선 후보 전당대회 때 그 당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붙었었거든요. 그때 그 당원 직접 투표와 여론조사가 결과가 다르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후폭풍이 상당히 오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치열하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려드신 겁니다. 지금 네거티브 이 싸움에 지금 뛰어드신 거거든요. 말려들었다. 그리고 학폭 가해자 피해자 그러면은 지금 친윤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금 가해자라는 걸 인정한 것입니까? 라고 되묻고 싶은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희룡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지금 네거티브 전략을 저는 일부러 쓰고 있다고 보는 게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원래 그 2000년 전부터 고대 로마의 선거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후보 그 지지자를 내 지지자로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최대한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람을 투표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본인은 친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좀 조직 표현에 자신이 있다. 이걸 최대한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바람을 타고 있는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못 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지금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가 오늘 아침에 저 발언으로 저는 이제 말려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려들었다. 뭐 여러 흥미로운 다양한 측면을 분석해 주셨고요. 자, 어쨌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각종 신조어가 난무한다 이렇게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뭐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얘기인데 어제 또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창윤으로서 출발을 했는데 업그레이드 당 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업윤 당 대표가 될 겁니다. 모든 책임을 지면서 레드팀의 팀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당정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윤 당 대표가 되겠다. 네, 서정훈 변호사님, 이 창윤의 업윤을 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원전 장관이요. 업윤은 뭘 강조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창윤은 본인이 이제 그 경선에 원래 4등했거든요. 대선 때요. 그런데 그때 그 정책 총괄 본부장으로 예. 상당히 그 대선 때 많이 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창업의 1등 공신이다. 이게 창윤이에요. 네. 그런데 업윤은 뭐냐면 좀 더 한 단계 더 윤석열 정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표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할 때 레드팀이 있었잖아요. 예. 레드팀은 이제 그 대통령이 좀 잘못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쓴소리를 하겠다. 쓴소리 팀. 예, 그게 레드팀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윤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되 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과감하게 쓴소리 레드팀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 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성공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이게 업윤 한 걸로 저는 예측 분석이 되고요. 예, 윤 시리즈를 근데 계속 간다는 게 이게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래도 이게 전당대 여권은요. 예.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변수는 맞아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윤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되 좀 더 레드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이제 전략으로 계속 신조어를 만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민주당도 전당대회 관련해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자, 민주당 당대표는 이제 어대명에서 확대명, 그러니까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렇게 굳어진 분위기여서 자, 대표보다는 최고위원 선거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 공식 출마 선언을 한 후보는 강선우, 김병주 의원과 김지호 부대변인까지 총 3명입니다. 오늘은 사선의 김민석, 재선 한준호, 초선 이성윤 의원이 일제히 출사표를 던집니다. 여기에 전현희 민영배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가세할 것으로 보여 친명계 후보만 10여 명이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투표 50%가 반영되는 예비 경선을 통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게 되는데요. 본선 진출을 놓고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해 명심 마케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자, 어쨌든 민주당 차기 지도부도 강성 친명계 의원들로 꾸려질 것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요. 자, 신중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이런 겁니까? 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청원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이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기세고 200만, 300만으로 이어질 기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도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태원 참사에 관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법사위에 회부된 해당 청원은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에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대통령 탄핵을 당 공식 의제로 꺼내지 않은 민주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심도 엿보입니다.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탄핵을 띄웠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반면 청원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도
정권 심판을 요구해왔던 지지층의 비난이 예상되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해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가 전한 것처럼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성시훈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의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중론 취한다고 하는데 약간 어떻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러지도 지금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어디에 좀 빠진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당 내에서도 지금 탄핵에 대해서 좀 동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회 청원을 통해서 이렇게 다수의 국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청원을 통한 국민들의 이 열망이 모이는 것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제도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청원이 146만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걸로 탄핵 반대 청원도 150만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그때 그 문재인 정부 그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탄핵과 관련돼서는 탄핵 소추는 국회 법안 그 입법부의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답변을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국민의 목소리가 좀 열망이 모이고 있다라는 그 신호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정말 입법으로 이어가는 뭔가 주춧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청원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청원 당시에도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그때는 더 많았어요. 18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해줬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물론 근데 지금 국민청원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원보다 훨씬 절차가 조금 더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렇게 가볍게 볼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이거를 과연 받을지 말지를 고민할 것보다도 정부와 여당에서 국민들이 이 정도로 이거를 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조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오히려 저는 그거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정부 여당에서 이거를 이 정도로 국민의 뭔가 좀 의심이나 의구심이 커지고 있구나, 뭔가 우리가 좀 다른 자세를 취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동력으로 삼는 것이 이 국회 청원제도의 저는 올바른 사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 그럼 정부 여당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엔 뭐 저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건데요. 민주당이 고민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탄핵이라는 게 그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만한. 근데 제가 탄핵 사유를 보니까 최상병 특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경로했다는 거, 통화했다는 거 외에는 게 아무 밝혀진 게 없어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파우치하고 이제 그 주가 조작은 대통령 탄핵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주가 있었고요. 파우치 이건 대통령이 알았습니까? 이게 탄핵 사유 됩니까?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이건 원래부터 안이 있던 거잖아요. 양평이 대통령이 뭘 개입했습니까?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조했다. 이걸 탄핵합니까? 전 세계 현안인데 후쿠시마. 그다음에 가장 황당한 게 전쟁 위기를 조장했대. 이게 대통령이 한 겁니까? 북한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였으면 저는 칼을 막 던져야지. 이걸 이게 뭐 80만이 어떠고 90만이 어떠고 민주당이 하는 거 이거야말로 저는 잘못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뭐 이거 분명히 역풍이 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이재명 전 대표가 이 SNS에 이런 거 올렸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 개달 때문에 좀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 밤낮 가리지 않고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무차별 전화, 문자 폭탄 막 넣어가지고 이 수십 년간 써왔던 번호 좀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던데 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이 강성 지지층의 에너지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그 경선 때 이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나 타 후보를 향한 공격이 엄청 거세질 때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양념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강성 지지층의 팬덤이 너무 강해지니까 임기 중에 그것과 관련돼서 좀 사과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강성 지지층의 뭔가 팬덤을 처음에 업을 때는 뭔가 그게 좋지만 뭔가 그거에 좀 이어지고 과해질 때는 그걸 그 중심에 있는 당사자도 좀 괴로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표명하신 걸로 보고 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저렇게 발언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팬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끌어갈지를 앞으로 좀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을 좀 앞으로 아마 연임에 도전하실 때 그런 것도 좀 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사건 전문가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억울 호소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 잡아왔었는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흥정 축구감독 얘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꼬리에 꼬는 무는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녹취록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나와서 계속해서 아직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 아동 부모가 또다시 반박하면서 억울하다고 지금 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녹취를 좀 들어보면 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면서 이 고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는데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이거 다 짜깁기 된 내용이고 네, 피해 학생 측이 마치 돈을 뜯어내려고 파렴치하게 행동한 사람들처럼 되어버려서 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가 속상했던 건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자신에게 이 코치진들이 사과를 하러 왔을 때 손흥정 감독은 그 자리에 없었고 이 코치 2명과 변호사가 언론 비밀 보장, 처벌 불원서, 대한축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수천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가 없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게 크게 화가 났었다. 이렇게 저와의 통화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 외에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합의금은 제가 10억을 불렀던 5억을 불렀던 그게 진실이 뭐든 손치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거 해명하는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진흙탕 싸움 계속 하고 싶지 않고요. 팩트인 제 아들이 피해를 입었고 손흥정 감독이 정신적 신체적 학대랑 다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에서 송치할 때까지 저한테 큰소리치고 알아서 해보세요. 다 해놓고 혐의 인정돼 송치되니까 저한테 합의하자. 그리고 이 손흥정 감독이 이제 들어오는 아카데미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이런 고지를 했다. 이런 내용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손 감독이 손흥민 선수 가르쳤던 방식으로 학생들 그대로 가르치겠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훈련 예고한다라고 했는데 학부모들은 사실 이 학부모죠.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 손 아카데미 측에서 입장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입장문을 한번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 아카데미에 입단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식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예고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손흥정 감독의 입장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피해 아동 아버지 측은 그런 예고를 뭐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한 후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애초에 아이를 받을 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합의를 먼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합의를 해요? 그런 양해를 구하고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오케이 없었고요. 네. 거기 여직원이요.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송 감독님이 좀 거칠긴 하신데 뭐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거기 여자 직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야 뭐 혼나고 뭐 벌 받고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계약서라도 썼냐고요. 그럼 만약에 저는 손흥민처럼 두들겨 패면서 가르치겠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세요. 그러면 기자님 찍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안 했다고요. 만난 적도 없고요. 거기 여자 가장님이 옆에 오셔서 입단할 때 감독님이 좀 엄하신 건 아시죠? 그래서 네, 엄하셔도 그렇게 심하시진 않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듣고 그게 끝입니다. 자, 그리고요. 손흥정 감독뿐만 아니라 손흥정 감독의 아들이죠. 손흥민 선수의 친형도 욕설 등 뭐 정신적 학대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피해 아동 측에서는 이 손흥정 감독에 대해서는 정신적 학대, 그러니까 욕설을 했다 이 혐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코치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때렸다 이런 신체적 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사실 이 손 감독의 큰 아들인 이 손 코치 역시 손흥정 감독과 같은 뭐 욕설 등 거친 언사가 있었다고 이 아버지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 신체적 학대만 되는데 그 사람도 자기 아빠하고 똑같이 욕해요. 근데 어떻게 신체적 학대만 돼요? 저희 입단하고요. 송 감독님하고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어요. 입단 전에는요? 입단 전에도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습니다. 제가 연습 중에 아빠 차이가 있을게 얘기 한번 했다고 손 코치가 욕지거리 하면서 올 수도 시키고 너 집으로 그러면서 내보내갖고 제가
밖에서 1시간 반인가 2시간 기다렸다가 한테 죄송합니다 싹싹 빌었네요. 뭐 거기 룰은 경기 중에 학부모가 말 걸면 안 된대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손흥정 감독 역시 이 피해 학생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보기로서는 이게 단순 체벌이나 뭐 정신을 차리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장가희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저희가 한번 쭉 들어봤고요. 이 어쨌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피해 아동 측 부모에게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 아동 측 부모가요, 이 손 감독 측 변호사한테 이런 말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5억 원을 받아준다면 1억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제가 될 소지가 사실 다분합니다. 이 상황을 좀 구조적으로 살펴보자면 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뢰인의 상대방 쪽과 당연히 협상을 하면은 변호사가 나서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이 이 변호사에게 합의금을 이만큼 받아주면 그의 일부를 일종의 커미션처럼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변호사법에 보면은 이제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걸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관련해선 처벌 규정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 관련 그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모든 이 형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변호사가 만약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렇죠. 그 변호사가 처벌되는 것은 좀 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약속을 제공한 이렇게 하겠다고 이 변호사에게 제안한 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제안을 한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번 사안에서는 손흥정 씨의 그 변호인 측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지 않았지만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피해 아동 측에서는 이 얘기도 합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됐다는 거, 이거 2차 가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2차 가해가 맞습니까? 일단 녹취록 부분을 보자면은 일단 대화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자 간의 대화에 있어서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녹음을 하는 것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적법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 녹취록이 공개된 그 과정이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진실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양측이 사실관계를 놓고 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흥정 씨 측에서도 사실관계가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런 거액의 합의금 때문에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해당 녹취록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청춘 스타였고요. 옥소리 씨와 함께 결혼을 해서 화제가 됐던 배우 박철 씨 얘기입니다. 자, 지난 10년간 방송에서 사실 볼 수가 없었는데 저희 MBN 프로그램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합니다. 가보자고 시즌2에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얘기 듣고 오시죠. 신내림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저한테 이 나라에서 신내림을 준 무당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얘긴데? 없죠. 신내림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한테.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주는 거죠. 천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신내림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를 이 나라에서 신내림을 준 무당이 없어요. 예, 오랜만에 만난 얼굴인데 갑자기 무당설이 튀어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아 싶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박철 씨 한참 TV에서 안 보이실 때 뭐 무당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 방송 출연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밝혀주셨어요. 뭐 내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내림을 준 사람 나와봐라.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워낙 많은 관심을
받았던 스타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 그리고 그 이혼 과정,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던 중에 여러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하시면서 많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브라운관에서 사라지시고 나니까 이런 소문들도 났던 것 같고요. 박철 씨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확하게 입장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대중이 불러주는 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그런 연예인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이 박철 씨가 뭐 과거 좀 안 좋은 얘기긴 합니다. 좋지 않은 얘기긴 한데 이혼 얘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박철 씨가 1996년에 배우 옥소리 씨와 결혼을 했고 또 2007년에 파경을 맞이했는데 이혼 당시에 이 옥소리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바 있었죠. 자, 가슴 아픈 시간을 견딘 박철 씨는 방송에서 자신이 처복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옥소리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에 대해서는 무척 애틋함을 나타냈는데요. 빼어난 외모와 또 영어 실력으로 이 원어민 강사를 하고 있는 딸에 대해서 이 모델 활동은 괜찮지만 배우라는 직업을 딸이 가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 자랑을 많이 하는 부성애를 보였는데요. 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이혼 후에 만약에 혼자 키우실 때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친형님이 도와주시고 누나가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다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애한테 총력전을 했고 그래서 아주 잘 자라줬어요. 아니 또 약간 뭐 이런 질문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딸이 엄마 닮았다 그 얘기 물어보려는. 좀 느낌도 있는데 누굴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딸은 엄마랑 연락하면서 지내는 그럼요. 제 인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연락을 뭐 할 수도 있고 가서 뭐 살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예. 존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만 안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네, 임 변호사님, 네. 이혼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 아직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게 하고요. 하지만 전 저것이 정말 현실적인 그런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녀가 있는 이혼 과정 쉽지 않죠. 부부로서의 연은 끊어졌다고 해도요. 자녀의 부모로서 각자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철 씨도 이런 점 강조한 것 같습니다. 워낙 딸의 이제 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이제 출연진들이 이제 전 부인이자 딸의 어머니 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딸은 본인의 엄마를 만날 수도 있고 같이 살 수도 있고 그거는 딸의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터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밝히면서 좀 위트 있게 뭐 내 앞에만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 네, 이렇게 위트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부부의 연은 완전히 끝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로서의 연은 다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지폐에 새겨진 인물들, 국가별로 의미 있는 인물을 선정하죠. 일본 정부가 이번 달 새 지폐를 발행하는데요. 가장 고액권, 40년 만에 바뀌는 1만 엔권의 새 얼굴에 일제강점기, 조선 경제 침탈의 주역인 기업인을 넣어 논란입니다. 1만 엔권 속의 인물,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부사와 H인데요. 대한제국 시절 이권을 침탈하고자 강제로 첫 근대적 지폐 발행을 주도한 인물로 일본 제일은행 지폐 1원, 5원, 10원에 제일은행 소유자였던 자신의 얼굴을 넣으며 한국에 치욕을 안겼습니다. 한반도 침략의 전략적 선봉에 선 시부사와 이제 일본에 여행 가는 한국인은 그의 얼굴이 새겨진 지폐를 내게 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에 대한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수정하려는 전형적인 꼼수 전략이라며 반성 없는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몽의 후예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 파리올림픽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태극 궁사들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색적인 훈련을 해서 화제입니다. 지난달 29일 축구장 속에 낯선 활시위가 보이는데요. 큰 함성과 먹먹한 북소리, 쏟아지는 비바람까지 그야말로 악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 이 훈련은 태극공사들을 더 강하게 트레이닝시키기 위해 일부러 만든 상황이라고요. 양궁이 예기치 못한 환경과 많은 집중력을 요하는 종목인 만큼 수많은 관중 앞에서 활을 쏴야 할 올림픽에 대비하고자 선수들이 공사장에 달하는 100데시벨의 소음 훈련에 나선 겁니다. 여러 방해 요소에도 우리나라 양궁 여자 대표팀 시작부터 세 발 모두 10점에 꽂는 등 괴력을 발휘했다죠. 파리올림픽에서도 어떤 활시위로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